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401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2025년 첫 번째 방송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지난 해까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했고요. 올 2025년도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힘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르죠, 시간? 상호 씨. 진짜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요 방송 준비하면서 오면서 이전 거를 찾아봤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횟수로 2년 됐더라고요. 맞아요. 301회, 302회부터 했더라고요. 아, 그렇게. 예, 302회부터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 상호 씨가 저랑 같이 한 게 302회부터 했어요? 그럼 거의 100회 같이 한 거네. 100회를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서 그러면 2년이 넘은 건데? 거의 뭐 2년 하고 뭐 조금 더 했겠죠? 아, 와, 멋지네요. 중간에 다른 분도 잠깐 오셔가지고 하시는 거 있어가지고 연애한 분 아, 나오신 것도 종훈 씨. 있어가지고. 예. 네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 100회 정도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와, 올 해도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우리가 또 좋은 주제를 갖고 또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카메라와 렌즈는 사진을 찍는 도구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다른 곳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음. 선생님께 많이 저한테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과 가장 많이 들어서 아, 그렇구나. 이전에 많이 들었어가지고 저랑 선생님 통해서 많이 들었던 것 아, 그렇군요. 뭐 당연한 거죠. 사진을 찍는 도구가 당연히 카메라하고 렌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5년 첫 방송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그거를 구입도 처음에 이제 해야 되고 또 렌즈들도 비싼 것도 있고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고 카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액세서리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구입도 해야 되고 유지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대략적으로 한 6가지 종류? 그 정도로 해갖고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틈틈이 들려드렸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은 또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굉장히 우리가 사진을 해가는 데 있어서 기계죠. 카메라하고 렌즈가. 그런 기계들을 어떻게 이제 갖추고 어떻게 유지해 갈 거냐. 그런 얘기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브랜드를 선택한 것은 시스템을 선택한 거다. 이게 말이 어렵나요, 혹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은 시스템을 선택하는 시스템을 거다. 선택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소니다, 또는 뭐 니콘이다, 또는 캐논이다, 뭐 올림푸스다 이런 카메라 브랜드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브랜드가 갖추고 있는 시스템, 렌즈 시스템, 렌즈 시스템, 카메라 시스템, 액세서리 시스템, 그 시스템 전체를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니콘을 선택했다. 그러면 니콘이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와 렌즈의 시스템을 내가 선택을 했다는 얘기죠. 그게 카메라 회사마다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씩 틀릴 수도 있어요. 카메라 브랜드가 지향하는 바가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틀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다른 얘기로 한다 그러면 어떤 카메라가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의 특성들이 조금씩 다르다.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다르다의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옆에 사람이 소니 쓴다? 그래서 나도 소니 써야지. 옆에 사람이 뭐 니콘 쓴다? 아, 그럼 나도 니콘을 써야지. 이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크로 사진에 굉장히 나는 관심이 많다. 그러면 매크로 시스템 쪽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브랜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조류 사진을 만약에 찍는다. 그럼 망원 렌즈 쪽에서 성능이 좋은 렌즈들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줌 렌즈들을 많이 써야 되고 또 밝은 렌즈들이나 많이 필요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렌즈들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예, 예. 그렇지 않고 그냥 브랜드의 어떤 뭐 특정한 카메라 기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그게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들은 이론적으로는 지금 해드리는 거지만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처음 할 때는 어떤 지식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주변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따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 밝고 비싼 렌즈가 최고는 아니다. 아, 이거, 항상 해주신 말씀이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여러 번 말을 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 얘기인데,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두 명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았던 분들이 있어요. 렌즈가 어두우면 사진이 어둡게 나오냐. 이 방송 우리가 단독 방송으로도 해드렸잖아요. 예, 맞아요. 저는 그게 처음에 그냥 진짜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렌즈는 밝은 렌즈가 있고 어두운 렌즈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굉장히 밝은 렌즈들이나 한두 스톱 어두운 렌즈가 있다 하더라도 조리개를 어느 정도 조여서 사용을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성능의 차이는 없다고 봐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야외에서 촬영을 할 때 조리개를 과연 다 열고 찍을 일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보통 밖에서 찍는데 조리개 거의 열고 찍지 않아. 그렇다면은 굳이 밝은 렌즈를 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24mm가 밝은 게 1.4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2.2짜리도 있고 2.8짜리도 있고 2.8. 예전에 수동 렌즈들은 3.5짜리도 또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가 관광 렌즈를 과연 열고 찍을 일이 얼마나 있을까? 관광 렌즈를 아웃포커스 시킬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그냥 24mm, 저는 개인적으로 2.8짜리 쓰거든요. 그래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24mm 이런 것들은 80을 보통 조여서 쓰는 단계이고, 뭐 35mm도 그렇죠. 1.4가 있고 2가 있고 뭐 2.8짜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2짜리 정도 써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그런 특성들도 있겠지만,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너무 밝은 렌즈들은 가격도 일단 비싸잖아요. 거의 배로 이상 비싸죠. 비싼데 저는 거기에다가 그거 하느니 그냥 한 스톱 정도 어두운 거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둡고 렌즈가 그건 최대 개방이잖아요. 예. 최대 개방이 1.4냐 최대 개방이 2냐 얘를 그냥 극단적으로 들어드리면 이 두 개의 성능 차이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조리개를 조여서 쓴다? 저는 성능 차이 없다고 봐요. 그럼 차이가 뭐가 있느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부피 차이도 많이 나죠. 부피 차이도 많이 네. 나죠. 그래서 굳이 내가 비싼 돈을 주고 그거를 사느니 조금 현명한 렌즈의 선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일반적으로 밝은 렌즈가 거의 다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성능이 뛰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브랜드사에서도 그런 렌즈들은 워낙 뭐 좋은 렌즈들이 들어갔다. 네네. 뭐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렌즈가 밝게 되면은 구면 수차라든가 수차량들이 늘어나니까 그거를 이제 보정하기 위해서 비구면 렌즈가 들어가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좀 잡아주는 건데 그거보다 어두운 렌즈는 그 비구면 렌즈 특수 렌즈가 안 들어가도 성능을 잡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브랜드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특수 요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렌즈가 밝으면서 그런 이제 수차량이 증가하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능이 나빠서 사용 못하는 렌즈는 없다. 이것도 항상 말씀해 주셨던 내용. 어떤 기준점이 조금은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성능이 나빠서 사용 못하는 렌즈는 없다. 각각 렌즈들만의 특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극단적으로 샤프니스, 그 다음에 뭐 해상력 또는 계측 장비에 의한 측정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주 미세한 성능 차이들은 좀 존재는 해요, 사실은. 좋고 나쁘고의 구분을 한다 그러면 계측 장비에다가 물리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부의 그런 광량 부족 현상, 그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진 렌즈하고 잘 안 만들어진 렌즈하고의 성능 차이는 조금씩 벌어지긴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계측 장비에 의해서 정밀하게 측정을 할 때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준이 8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렌즈를 만약에 그 기준으로 잡는다 그러면 정말 성능이 나빠서 못 쓰는 렌즈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해상력이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지? 이거 해상력이 좋은 렌즈야, 나쁜 렌즈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많이라기보다는 듣긴 하는 것 같아요. 그 기준점을 그냥 조금 더 높여갖고 잡았을 때 80년대로 보면 사실은 70년대 렌즈들도 못 쓰지 않습니다. 성능에 큰 차이는 없는데 80년대 어쨌거나 80년대 이후에 나온 렌즈들은 해상력이 떨어져서 못 쓰는 렌즈는 없어요. 거기에 뭐 조금 뭐 샤프니스라든가 그런 뭐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존재는 할 수 있지만 그 차이도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실제로 사용하게 실제로 되면 사용할 때.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각각의 1대1로 비교했을 때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성능 자체가 많이 굉장히 다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굳이 이 렌즈가 나빠서 난 못 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렌즈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화소가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것도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연애원을 보니까 맞아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사실은 이런 부분이죠. 디지털 쪽에 이제 문제인데 카메라 바디에 오해라고까지는 좀 뭐하고요. 우리가 보통 카메라의 화소가 굉장히 높은 거일수록 고성능일 카메라다라고 많은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물론 화소가 높아갖고 장점들도 있죠. 화소가 높아갖고 좋은 점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화소라는 개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얼마만큼 크게 뽑아낼 수 있느냐의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굉장히 크게 프린트를 한다거나 어떤 출력물을 만들지 않는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고화소의 카메라를 쓰면서 그 불편함을 감당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고화소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컴퓨터도 고성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진짜 네. 요즘에 나오는 맞아요. 것들은 사진 하나가 진짜 단위가 엄청 크더라고요. 저장 단위가.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의 기준이 필요해요. 판형에 따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24 곱하기 36이 풀프레임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화소하고, 그 다음에 뭐 후지나 핫셀이라든가 이런 데서들 그거보다 큰 중형 사이즈까지는 아니지만은 그거보다 큰 판형의 화소가 5천만이나 1억 화소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거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같은 판형 안에서의 화소 차이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굳이 5천만 이런 거 해서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풀프레임 기준으로만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굉장히 크게 아까 말한 대로 큰 출력물이라든가 프린트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고화소의 카메라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보통 요즘은 이제 2,400~500만 화소가 적은 화소 쪽에 들어가잖아요. 기본이죠. 디폴트. 맞아요. 거의 디폴트. 기본 화소가 들어가잖아요. 고화소로 하면 한 네네. 6천만 화소. 저는 그 정도만 화소만 돼도 우리가 쓰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취미로 우리가 생활할 때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화소가 높아지면 이제 저장의 문제, 또 연사의 문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바로바로 볼 수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뭐 또 개조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그 다음에 노이즈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덜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는 이제 그 사진가가 선택을 하는 건데, 그랬을 때 기준이 내가 이 카메라를 갖고 어떤 거를 촬영해 나갈 거냐. 그 기준에서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냥 궁극적인 이유는 고화소가 최고의 성능을 가진 카메라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카메라는 그 외에도 다양한 주변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고화소여지 난 꼭 적어야지만 돼.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경험을 좀 간단하게 오, 말씀드리면은 네네. 제가 최근에 그 소니에서 그 장비를 써볼 수 있는 네네네. 그런 행사를 가가지고 써봤는데 풀프레임 기준으로 6천만 화소대인 거를 써봤어요. 제 메모리 카드 들고 가서 했는데 사진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사진을 뭐 한 3, 400장 이렇게 찍다 보니까 거기서 네네. 아무래도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찍어보다 보니까 네. 모델을 섭외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는 네. 촬영이었거든요. 네네. 하다 보니까 한 3, 400장, 뭐 4, 500장 정도 찍으니까 음. 용량이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그 이후 시간이 더 있었는데 그때는 찍지도 못하고 그냥 왔었던 기억이 아. 있어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 이거 고화소를 사도 좀 문제겠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화소 카메라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저장 장치들도 용량들이 이제 많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런데 그거는 문제고 준비하면 예.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해요. 사실은 카메라와 렌즈는 정확히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스타트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렌즈를 새 거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카메라하고 렌즈를 새 거를 사갖고 박스를 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언박싱. 언박싱. 박스를 열어갖고 카메라와 렌즈를 결합을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사용할수록 바디와 렌즈의 오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은 AS 센터 있죠. 예. AS 센터에 가셔갖고 마운트의 정렬, 그 다음에 센서 클리닝, 또는 셔터 스피드의 정렬, 요런 부분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주 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다음에 렌즈가 충격을 받았는데 AF가 정상적으로 되고 조리개가 정상적으로 찍힌다. 이렇게 돼서 난 그냥 사용해야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렌즈가 이제 충격을 어느 정도 받게 되면은 광축이라는 문제에서 그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쪽엔 초점이 맞는데 한쪽엔 초점이 안 맞아요. 같은 평면상에 있는 건데. 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상력도 저하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일 카메라하고 렌즈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은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충격을 받았을 때는 일단은 좀 다시 정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점검하고 틀어진 부분들을 정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최고의 이미지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잘 찍으려고 그래도 카메라와 렌즈가 정상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는 내 카메라와 렌즈가 정말 정렬들이 잘 되어 있느냐. 정렬이라는 말들 많이 쓰죠.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진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기계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 원래 있었던 자리, 원래 작동하는 범위 그 안에들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한 분이시라 그러면 6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많이 사용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틈틈이 사진을 찍어. 그러면은 큰 충격이나 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AS 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항상 그 위치에다가 놓고 촬영을 해야 된다. 저희 방송이 오늘 401회 새해 첫 방송이잖아요. 네네네. 첫 기념으로 그냥 센터 가서 정렬 한번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연말이나 새해 처음 시작할 때 정렬 받고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용 설명서와 친해지자. 이거 사실은 사용 설명서와 친해지자 이 얘기를 이거 맨 처음에 할까? 아니면 맨 마지막에 할까? 하다가 마지막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하던 거를 마지막 가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가요?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잘 선택한 거네요. 사용 설명서와 친해지자. 이거 말은 쉬운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상호 씨 그렇게 해요? 뭐 사면? 저도 머릿속으로는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요즘은 PDF 파일로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로도 이제 뭐 틈틈이 보려고 하는데 막상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기가. 이것도 이제 그 각각 분의 이제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이것도 사진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사용 설명서를 적극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용 설명서를 보시기 전에 그냥 저한테 그냥 바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태반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죠. 아,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사용 설명서를 숙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카메라를 놓고 요즘 디지털 카메라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카메라를 사면 예전엔 책자로 이렇게 줬는데 맞아요. 요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갖고 보거나 아니면 모니터로 보거나 다운로드를 해갖고 책을 내가 만들어서 보거나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프린트물이 있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떠한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사게 되면 일단은 뭐 대부분 아는 기능들이니까 거기서 이제 위치라든가 조금씩 다른 것 뿐이니까 그렇긴 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프린트물을 갖고 카메라를 앞에다 놓고 작동법들을 하나 하면서 이해하시는 게 사진 잘 찍는 지름길이에요, 사실은 이게. 내가 아까 우리 주제가 뭔가요? 카메라와 렌즈는 사진을 찍는 도구이다 도구다. 이잖아요. 예. 근데 내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도구를 잘 못 다뤄.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에 있지? 거기서 헤매기 시작하면은 사진 찍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기능들을 내가 다 이해를 못하고 있고 복잡하긴 해요.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은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쓸 수 있는 기능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요. 자기가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사진을 찍을 때 훨씬 편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내가 이제 내용적으로 좋은 거하고 기계적으로 좋은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어떻게 찍는 거냐, 기계를 어떻게 다룰 거냐 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를 잘 가고 있는데 이 도구에서 막혀버리면 이 그림도 똑같잖아요. 이 도구 또는 드로잉 그림으로 따지면 그런 거에서 막혀버리면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들이 있어도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자기가 쓰고 있는 도구인 카메라와 렌즈의 이해부터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 이해의 스타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까도 나왔지만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친해지는 거예요. 카메라하고 렌즈가.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만약에 끝까지 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카메라를 쓰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예. 그 부분만 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보세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해하세요. 그리고 손으로 익숙해지도록 여러 번 반복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나도 모르게 몸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사진 생활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가장 놓치고 가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 친해지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냥 카메라뿐만 아니라 맞아요. 난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사람들 특히 전자제품을 사면은 어차피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네네. 같은 비슷한 종류의 제품들을 사면은 네. 비슷하다 보니까 설명서 없이도 사용을 하다가 이제 막히는 부분에서 조금 찾아보게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예전에도 자주 비유를 했던 게 허다못해 전기밥솥을 사도 그 단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사용 설명서를 보고 사용을 하잖아요. 하물며 이 카메라, 그 중에서도 디지털 카메라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니콘이든 캐논이든 뭐 소니든 아니면 뭐 파나소닉이든 라이카든 사실은 전체적인 큰 기능들은 거의 같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능들이 어디에 위치했느냐를 우리가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카메라에 어디에 위치했냐는 어디에 잘 나와 있느냐 하면 사용 설명서에 가장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사용 설명서가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나오기도 그럴 수 있어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주기적으로 모르는 부분 반복하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이 길었나요? 길어졌죠? 이것도 뭐 꽤나 시간이 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내용이라서 음. 길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첫 방송에서 쟤는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진을 처음 시작하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마련을 했고요.
그래도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건강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